불고 튀는 정치 토크, 정치 펀치. 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이어갑니다. 정치권의 강펀치를 날려주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김용남 개혁신당 전 정책위의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펀치, 정치 펀치. 예. 뉴스파이팅과 생각해보니까 제일 잘 어울리는 그 코너 제목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강펀치. 돌아오십니까 이쪽으로? 뭘 돌아와요 지금. 국민의힘. 나중에 뭐 예. 저희가 흡수 합병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네. 또 펀치 날려주시는데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벤처기업들의 성공 확률을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한 1%, 2% 됩니다. 벤처기업이 지금 이 거대 우리 양당, 예. 저희 우리 당이 70년 넘는 정당의 어. 역사를 자랑하는 그래요. 주권 정당, 수권 정당입니다. 지금 여권이에요. 네. 근데 그 사양하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여요. 계속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또 이렇게 또 뭐 정치 자체가 사양 산업이기도 합니다만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내리막을 급하게 내려가고 있는 업체 아닌가 싶은데. 그래요. 불이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밀세. 야, 이쪽 그러니까요. 훈민정음 첫 구절 모르시나요? 뿌리가 안 깊어요 그 당이. 선거는 마지막까지 고개를 들면 안 된다는데 알겠습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1호 법안이 쏟아졌는데 최상병 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내세우면서 야권이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출할 법안이 그렇게 없습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세네요.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네. 21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였다라는 오명 속에 마무리된 게 뭐 이틀 전인데 네. 22대 국회 첫날 뭐 이런 법안을 내서 이게 사실 전혀 민생과 상관없고 네. 그냥 민주당의 생존 전략이에요. 이런 법안들만 제출해 갖고 네. 계속 그 우리 당과 정부를 공격하겠다. 예. 이런 태도로는 22대 국회 정상적으로 원활히 운영하기 어렵다. 예. 그러면 192석이나 가진 범야권이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갔으면 이런 법안 안 내셨겠죠? 저는 여당 소속인데 이런 법안 어떻게 냅니까? 막았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요걸- 22대 국회 들어갔으면 이런 법안 냅니까? 네죠. 저는 최상병 특검법은 찬성이에요. 네. 그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최상병 특검법은 야권 7개당이 공통으로 찬성하는 법안이고 소위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그 당의 단독으로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법안이고 네. 그래서 요새 세간에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야권의 모든 정당이 공통으로 찬성하는 법안으로 제출된 것이고 저는 조국 혁신당이 제출한 한동훈 특검법은 물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런저런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거를 당론 1호 법안으로 제출하는 게 적절했는지는 조금 의문이기는 합니다. 네. 의문이다. 알겠습니다. 또 민주당이 이 민생 1호 법안, 이건 또 다른 법안이에요. 민생. 이거는 더불어민주당의 1호 법안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군요. 민생 1호 법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발의했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하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현금성 복지는 안 된다라고 누차 우리 정부가 얘기했고 예. 당도 현금성 복지 뭐 돈 퍼주기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냈다는 것 자체가 뭐 지금 갖고 있는 민주당의 힘 자랑 절대 의석수를 바탕으로 해서 네. 우리 당과 정부를 압박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재정 상황.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집권 시절 문재인 정부 때 400조 원 정부 부채가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3조 원 느는 거 정도는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경제 상황 고려 없이 또 현금 푼다. 이런 것은 현재 경제 상황과 관련한 인식도 잘못됐다. 네. 또 하나는
이게 그럼 과연 지속 가능한 우리 경제 생태계 복원과 가능한 연결되는 거냐? 네. 이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누차 얘기했던 거 이런 거잖아요. 베네수엘라 봐라. 예. 현금 푸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거의 국가 부도 사태까지 그렇죠. 나가고 국민들이 일종의 베네수엘라식 다이어트라고 해갖고요. 그 전 국민의 평균 체중이 네. 한 7, 8kg 줄었습니다. 진짜요. 그 사실이니까 인터넷에 한번 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예. 그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나쁜 법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그럴까요? 어떻게 요게 보십니까? 이제 법률적 문제하고 실효성의 문제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법률적으로는 우리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아니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일회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법률로서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처분적 법률. 그래서 이른바 처분적 법률이죠. 이게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이 있느냐 아니면 적절하냐. 네. 물가를 더 자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대 이론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물가가 오르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민생 경기가 너무 힘든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양분화되어 있어요. 지금 저녁에 다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장사가 너무 안 돼요. 동네 음식점, 뭐 술집, 뭐 모든 거의 그 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은 장사가 너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워낙 힘드니까 뭐 몸에 안 좋은 거는 알지만 급하니 이런 스테로이드 처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반대 의견도 있고 경기만 보면 어떤 식으로든 경기부양책을 쓰는 게 맞아 보입니다. 근데 다만 그게 다시 물가를 자극할 역작용도 분명히 네. 우려가 되죠. 코로나 지원금 2번이나 나갔는데요. 코로나 지원금 2번 받을 때도 똑같은 논리였던 것 같은데 그때 만약에 그것이 돈이 돌아서 경제가 잘 살렸더라면 지금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이 당장 나눠주는 네. 현금성 복지가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네. 이거 여러 실증 단계에서 분석이 된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도 뭐 제가 분석 자료를 보니까 한 30% 정도만 이걸 일종의 경제 유발 효과라고 하는데 네. 이 경제 유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비유 잘해 주셨는데 네. 스테로이드를 한두 번 맞을 수 있는데 그 계속 의존하다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부작용 나요. 성형 중독이라든가 병원에 가서 마약 중독되는 거 네. 이런 거 다 처음부터 그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렇게 중독되는 겁니다. 네, 중독된답니다. 근데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혁신당도 네.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 그건 반대하고 찬성하지는 않는 거예요. 예. 기본적인 입장은 처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던 무차별적으로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은 반대를 했죠. 지금은 예. 예. 지금은 전 정책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는 근데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선별적 네. 지급을 주장을 했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종부세 폐지론이 대기되자 국민의힘이 상속세 완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또 민주당은 상속세 완화는 부자 감세 시즌 2다라면서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종부세 폐지, 상속세 완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네.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나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당이 이 주장하고 있는 상속세와 관련한 좀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의 경쟁력을 좀먹는 행위 중에 하나가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서 예. 기업들이 2세, 3세로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 손보지 않고는 우리가 추구하는 강소기업 네. 이런 거 생산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97년, 8년에 이 10억 공제 이후에 예. 한 번도 손을 못 댔는데 네. 그때 당시에 우리 국민소득이 10,000불이에요. 10,000불. 지금 33,000불이고요. 그리고 자산 가격이 뭐 그때로 돌아가면 뭐 하고 싶습니까? 다 강남 아파트 다시 한번 사고 싶다 얘기하잖아요. 강남 아파트 아마 33평 뭐 국민평형 기준으로 1억 한 5천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그게 25억이 됐어요. 예.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는 사람과 상속세를 부담하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금 상속세가 과다하다라는 인식들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부자들에 대해서 지나친 감세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 체질 개선 이런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사실은 종부세나 상속세나 다 부자세인 건 맞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종부세 폐지론을 주장하면서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자 감세라 반대한다는 거는 모순적이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저는 종부세 폐지 찬성이고요. 네. 상속세 완화 내지는 상속세율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무슨 전제예요? 이게 아마도 상속세와 관련한 논의는 지금 상속세율 최고세율이 50%잖아요. 근데 사실은 60%죠. 과점 주주에 대해서는 20% 활증을 해갖고 60%인데 이 부분을 제일 먼저 손을 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점 이른바 이제 회장님들 주식에 대해 붙는 60%의 세율을 적어도 활증은 없애자부터 해서 지난번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높은 상속세율 때문이다라는 논리적으로는 모순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거기서 촉발된 논의가 지금 여당 내에서 일고 있는 상속세 완화론 같은데 그러기 위해선 사실은 지금 기업 2세 3세 대물리면 안 돼요? 다 하고 있거든요. 편법적으로 하고 있죠. 사실은 주식 가격을 말도 안 되게 눌러서 찍어 눌러서 세금 얼마 안 내고 수십조 원의 자산을 가진 기업들 다 상속해서 지금 3세 경영인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거부터 고친 다음에 상속세 완화를 논의해야죠. 아니면 거의 동시에 이게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점 주주에 대한 상속세율을 낮춰주거나 뭐 대기업 집단에 대한 상속 부담을 낮춰준다? 아니 그러면 그건 정말 초부자 감세가 확실하게 맞는 거죠. 이 상속세나 이런 세금은 국민 전반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인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는 상속세를 내야 되는 사람의 비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산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상속세가 높고 낮음에 대해서 크게 인식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자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내야 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그 상속세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현금 보유해서 낼 수 있는 사람이 또 많이 없잖아요. 현금 보유요? 네, 왜냐하면 상속세 현금으로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뭐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그거를 이제 5년 동안에 연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은 뭐 모르겠습니다. 상속세를 부담해야 되는 사람들의 폭이 넓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중산층 이상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그 부자 감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경제 체질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거 넘어가죠. 지구당 한 얘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뭐 25년도 넘은 기간 동안 지금 10억에 묶여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 같은 경우에 상속세 공제 한도가 우리나라 돈으로 300억 원이 좀 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야 돼요. 낮은 거는 맞아요. 알겠습니다. 우리는 뭐 세금을 많이 내니까 취득세, 보유세, 상속세마다. 자, 여야 일부 의원들이 지구당 부활 법안도 내놨습니다. 지구당 부활을 꺼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정치 개혁이라면서 힘을 보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지구당 부활해야 된다 그러고요. 사실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먼저 꺼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민주당에서 21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었고 22대 국회에서도 추진하겠다라고 했었고 이게 정치를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다 비슷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2004년에 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을 없앤 것까지는 그때 당시 기준으로 이해하겠는데 지금 20년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지구당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이 현역 의원들이 정말 난공불락의 성을 쌓아놓고 정치 신인들의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 혁신이 안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게 모처럼 여야가 같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22대 국회 빨리 해결돼서 새로운 물이 정치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또 정치 개혁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구당 부활의 문제? 지금과 같이 하면은 차라리 지구당 부활하는 게 나을 수 있겠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라고 부르고 민주당은 지역위원장이라고 부릅니다만 네. 이게 완전히 법 외 조직이에요. 우리나라 정당법상은 시도당까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있는 지구당은 폐지돼 갖고 없죠. 법에는 전혀 규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옛날 지구당이 있을 때처럼 관리하기를 요구하거든요. 중앙당에서. 아하. 그러니까 사무실도 돌아. 돌아. 그리고 상근 직원도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평가를 한단 말이죠. 오. 당무 감사할 때. 예. 그러니까 지구당은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습니다만 법적으로. 그 지역위원장 내지는 당협위원장들이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티는 안 내야 되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예. 이게 법 외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자칫 잘못하면은 불법 사무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정쩡한 상태를 아예 법으로 지구당을 부활시켜서 중앙당에서 일부 지원도 해줄 수 있게 하고 공식화하자는 주장인데 네. 문제는 이것도 또 하나의 허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과 대비되는 상대 당의 원외 위원장의 경우에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위원장이 아닌 정말 순수한 정치 신인 입장에서는 그 지구당 위원장의 허들이 갑자기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래도 관문이 하나인 것과 두 개인 것은 다르잖아요. 현역 의원이 되거나 지구당 위원장이 되거나 하는 거랑 현역 의원이 되는 거랑 딱 하나만 있는 거랑은 다르니까 허들을 많이 물론 있죠.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기득권이 낮아지는 것 자체는 인정해야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정치 신인으로 해보니까 예. 원외위원장이 할 수 있는 게 진짜 거의 없고 예. 재정적인 문제도 굉장히 엄청나고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가보면요. 예, 왜 어떻습니까? 변호사 출신들이 저렇게 지역위원장 많이 하고 아하. 조직위원장 많이 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 비공식적으로 그 해당 지역에서 사무실도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조직 관리를 하기에 돈 있고 그쪽에서 뭐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외 그 조직위원장들의 그 목소리. 처우 개선 네.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음. 지구당 복원은 필요하다. 그리고 우려하고 있는 뭐 정치자금과 관련한 것들은 지금 굉장히 투명화됐습니다. 정치자금법이 네. 굉장히 촘촘하거든요. 그래서 2004년에 생각했었던 정치 현실과 지금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할수 있다. 논의해야 된다. 예. 근데 이런 발언은 전당대회용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요. 이게 한동훈. 필요하냐 아니냐 당위성의 문제라기보다 이건 분명히 전당대회에 하여튼 법을 원외 바꿔야 되니까. 당협위원장들의 표를 받을 수 있는 발언이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왜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 뭐 전당대회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대표 연임이 확실한데 이재명 대표는 지구당 복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확실한 게 어디 얘기하겠어요? 있어요. 전당대회를 치러야죠. 거기도. 이게 하나 뭐 뒷부분에 있는데 이 대표의 연임과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다고 해요. 각 당의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전국 지표조사 MBS 있지 않습니까? 네. 엠브레인 퍼블릭 캐스트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27일부터 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가 49% 반면에 지지층에서는 적절하다가 70%예요. 그러니까 어떤 당원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뜻에서 나온 걸까요? 이 여론조사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그 대표의 당 연임 아니면 지금 민주당이 네. 일극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네.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재등판과 관련해서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 사람이 이렇게 금방 다시 등판해도 되는가라는 부분 아니면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경쟁력을 경계하는 민주당 그 지지자들의 역선택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봐야겠죠. 뭐 같은 의견이에요. 네. 사실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글쎄 당대표를 연거퍼 이렇게 두 번 한 경우가 있었나 그러게요. 싶을 정도고 예. 뭐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우에도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몇 달 만에 다시 당대표에 도전한다는 게 적절해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근데 뭐 적절해 보이지 않아도 욕심부려서 했던 과거의 케이스들이 또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면 됩니다. 하여튼 이 전당대회용으로 들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은요. 당대표 2위, 3위를 최고위원으로 선출하는 다시 집단 지도체제로 돌아가자 이런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당의 고민이 굉장히 깊다. 그래요? 말씀드리고 한 사람을 위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한 사람을 위한 건가요? 이게 네. 이번에 당 대표 선거를 하는데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흥행이 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독주 체제를 갖추게 됐을 경우에 내가 굳이 들러리로 서갖고 좀 망신만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은 흥행몰이가 좀 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약간의 집단 지도체제 성격을 갖고 2, 3위도 어느 정도의 자리를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건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니까 비대위 내에서도 좀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힘빼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원래 예. 그렇게 뽑았죠. 예. 전당대회 출마해서 1등이 당대표 되고 과거 홈타운에서. 2등부터 이렇게 최고위원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1등과 2등이 너무 싸우는 거예요. 네, 집단 지도체제. 2014년 전당대회 때 뽑혔던 당시 김무성 당대표 그리고 2위를 했던 서청원 최고위원. 그 최고위원회 하면 정말 그 카메라 빠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싸워요. 그때부터. 물론 카메라가 있을 때도 싸우지만. 그래서 2017년도 당원당규 개정하면서 분리선출하는 거로 바꿨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대표 나갈 사람 최고위원 나갈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분리해서 선출하다 보니까 최고위원들의 정치적 중량감이 너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요. 이게 당 지도부라고 부르기 좀 민망할 정도의 중량감을 가진 사람들이 최고위원으로 선출돼서 지도부를 구성하니까 그런 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다시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의견 같아요. 그래요. 또 흥행을 위해서 하라는 거 아닌가 또 원의 마음을 사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뭐 정치 펀치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남 개혁신당 전 정책위자 정광재 대변인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